461페이지에 바닥 면적 찾으셨죠? 우선 1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바닥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십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추정없습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유태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공제에 관한 사항과 저 바닥 면적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배제에 관한 규정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유소 방문하다 보면 그 주유소에는 지붕을 기둥 하나 또는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 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둥 4개 있을 때만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계산할 수 있고, 기둥이 하나, 두 개라고 하면 면적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건물이라고 하면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붕 구조가 세로가 2m이고 가로가 10m라고 하면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후퇴하게 되면 분명 실물상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면적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연면적에 포함될 사안도 없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용적률 잡아먹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유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런 캐노이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취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신 것이 구획이 없는 건축물, 구획 없다 하면 벽이나 기둥이 4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2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버스 정류장 이용하다 보면 그 버스 정류장은 지붕을 기둥 하나나 벽 2개가 지탱하는 경우 있죠. 그런 구조물들은 바로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의 노대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 면적 추정없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가장 긴 외벽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1.5m 곱한 값, 1.5m 곱한 값 가로 해놓으시고 뺀 면적 추정없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노대와 관련된 특별 규정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노대는 우리 법이 독일법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법을 계수하게 되었을 때 일본 거쳐 도입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 발코니를 일본에서는 노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 이름 들어보셨다고 하면 걔가 옛날에는 진로였거든요. 진로의 노자는 이슬 노자입니다. 그리고 대는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대자입니다. 통상 건물 만들게 되면 이 건물에는 사방에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발코니나 베란다를 만들게 되면 한쪽이나 또는 두 쪽은 벽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슬 젓는 부분이죠. 이러한 노대를 전부 바닥 면적에 반영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대 세로 길이가 10m이고 가로 길이가 2m라고 하면 노대 자체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저 20제곱미터 전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저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 15제곱미터를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대는 사방 모두 벽에 둘러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노대 면적을 전부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을 저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60제곱미터인 25평 아파트라고 하면
그 아파트 세로 길이가 10m이고 가로 길이가 6m인데 이런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양쪽에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그리고 저 발코니의 돌출 길이가 정확하게 1.5m라고 하면 바다 면적에 산입되는 공간 없죠. 그리고 이 양쪽을 거실이나 침실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30제곱미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평을 분양받았는데 불구하고 발코니를 거실, 침실로 바꿨을 때 대충 30평 넘는 그런 아파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 발코니를 법률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노대로 표현하고 이 노대와 관련되어서는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에 대해서만 바다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대 돌출 길이가 1.5m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 산정되는 공간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는 바다 면적과 관계된 사항입니까?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입니까? 바다 면적과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1번 필로티라는 말 찾으셨죠? 필로티 등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통행 동일해 놓습니다.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것과 주차 동일해 놓습니다. 공동택의 경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택 줄쳐 놓습니다. 여기 필로티는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빌라라 불리는 다세택의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법에서는 필로티 부분이라 표현하는데 이탈리아 말로서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로티가 공동주택에 딸린 경우라면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 관계없이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호평지구의 아파트의 경우는 15년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 1층이 그냥 세대가 배치되고 있지만 다산 신도시 가보시게 되면 1층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1층 비어있다고 하면 그 구조가 필로티인데 이러한 부분은 바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연면적에 반영되지 않고 용적률 잡아먹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최근 아파트 만들게 되면 1층을 아예 필로티 형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이번 승강기탑 등의 옥상 구조물과 관련되어 두 번째 줄에 다락, 층고가 1.5m 이하인 경우,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호평지구에 만들어진 아파트 중에 지붕이 경사진 최꼭대기층이 2개 층을 사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꼭대기층에 이 다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래층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높게 거래되던데요. 특별히 평지붕의 경우는 1.5m까지는 바다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사지붕의 경우는 얼마? 1.8m. 그러면 1.8m라고 하면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뭐 방이 4개, 5개 나온다 그런 이야기 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최꼭대기층이 경사진 지붕 형태로서 1.8m까지의 다락은 바다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례가 인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없다고 하면 최꼭대기층은 거주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름에 엄청 덥거든요. 에어컨 틀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할 말 없고 예, 4번입니다.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로서 공동택 동일해 놓습니다. 지상층 동일해 놓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기계실부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5가지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1 때부터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파트 생활했을 때 처음 이사 간 곳이 15층짜리 아파트
중에 12층에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한때 여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층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1층 가니까 엘리베이터 주변에 모기가 대기해 있다가 집에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 다음에 3층으로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살고 계시는 게 3층입니다. 아마 예전에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1층, 2층까지는 분양 가격이 좀 저렴한데 3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분양 가격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격 안 오르는 것이 3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1층을 세대 배치하게 된다고 하면 모기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필로티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이 분양 잘 되게 하고 생활 환경을 좀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런 특별 규정 마련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공동택 지상층에 전기실과 기계 설치하게 된다면 수압 낮은 지역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바다 면적에 제외시킵니다. 다만 우리 학원 건물에 전기실과 기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층에. 저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를 두고 있지만 공동택만큼은 예외 인정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워팰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 타워팰리스에 50층에 거주하는 분은 수돗물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나옵니다. 그것은 건물 지상층에 저 전기실, 기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놀이터와 조경시설에 대해서도 건물 중간층에 마련할 수 있는데 예전에 목동에 하이팰리스라고 하는 50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그런데 목동 7단지나 8단지가 주변 아파트가 12층에서 15층입니다. 그쪽에서는 조망권이 참 좋다 합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월등하게 높다 보니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예전에 한 달 전기 요금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다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참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 그쪽에서는 조망권 이야기만 하지 관리비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게 타워팰리스이거든요. 그 타워팰리스에는 건물 중간층에 이런 게 다 갖춰집니다. 다만 이 조경시설은 한 2년에 한 번씩 나무 고사되기 때문에 교체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택과 관련된 지상층의 5가지는 타워팰리스와 관계된 규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최근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것이 이 규정 때문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인정되는 특례입니까? 공동택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러한 것들을 건축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설명하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얘는 다 무엇과 관계된 것이다? 바다 면적. 동시에 얘를 정리하셨다가는 그때는 헷갈려가지고 점수가 아예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모두 건축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작년에는 운 좋게 이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가뿐하게 문제 맞추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분명 건축 면적 쪽일 겁니다. 다만 얘를 명확하게 다 하시고 나면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의고사든 동영 모의고사든 그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연면적과 관련된 사항은 함께 보셨고 다음 페이지에 5번부터 9번 있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5번부터 9번은 보는 거 아니고 연면적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건축물 높이,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 높이를 한다. 그 정도면 되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5번에 층고란 말 사셨죠? 층고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윗면 동그라미 놓습니다.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한다. 윗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앞서 지하층 설명드리면서 층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은 보통 20cm에서 30cm의 두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닥에 발을 올려놓는 부분을 뭐라 한다? 바닥 윗면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층고 층 높이는 이 바닥 윗면으로부터 이 부분까지의 높이를 층고라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바닥 아랫면입니까? 바닥 윗면입니까?
윗면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위층 바닥 이 부분까지 층고라 하면 얘는 바닥 아랫면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닥 아랫면이 되는 것은 어디? 이 부분을 바닥 아랫면이라 하고 얘는 바닥 윗면이 됩니다. 그래서 층고란 윗면부터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표현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층고는 윗면 두 번 나왔을 때만 옳은 층문이라는 것 파악해 주십시오. 2번 층수입니다. 동그란 1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분다. 남산타워 방문하게 되면 이 남산타워에는 전망대에 이르는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4m를 한 개 층으로 분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30층 곱하기 4면 120,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곱하기 4면 200. 그래서 저 4m라는 것이 일반적인 층고라고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층수 산정에 제외되는 부분으로 2번 지하층 찾으셨죠.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인만 알 수 있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63빌딩은 지상 60층에 지하 3층짜리거든요. 걔는 60빌딩이지 63빌딩이 아니죠.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이 파트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출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고층 건축물은 화재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재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준초고층 건축물도 고층 건축물에 포함되죠.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층과 120m 그리고 50층과 200m라는 것을 각각 보시면서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을 각각 보셔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이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면 50층, 20층, 200m에 해당되지 않다면 준초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만약 층수가 40층짜리이고 높이가 20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 층수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 규모가 16층 이상이면 죄다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우는 판문석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 나와가지고 합격하시게 된다면 탤런트 안문수식 팬클럽에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법 공부하시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와가지고 다들 가입했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 그런 차원에서 파악해 주시고 저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개의 용도입니다. 종종우는 판문석이란 말과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오면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12가지를 어느새 외우겠습니까? 다만 문화집에서의 범위에는 동물원, 식물원을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다만 우리는 얘를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한 10분 정도는 들을 겁니다. 운 좋게 시험 나오면 잘 찍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건축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건축물의 구성 요소는 건물은 구조와 설비로 갖추어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건축 설비와 관련된 전기, 통신, 다양한 설비가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국기 개양되는 건축 설비이다 아니다? 건축 설비입니다. 국기 개양돼도 건축 설비입니다.
국기 계양대도 태극기를 잘 올리고자 한다면 뭐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가 갖춰지기 때문에 국기 계양대도 그냥 짝대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 장비가 가미된 건축 설비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에 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제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뼈대, 골격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합니다. 아파트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을 말한다. 내력, 벽, 기둥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 이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야만 건물이 안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주요 구조부에는 지붕, 틀이라는 것은 있지만 지붕 자체는 주요 구조부 이단이다. 아닙니다.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못 된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환기 시설물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만약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바람 불면 돌아가는 설비 있지 않습니까? 걔는 환기 설비입니다. 뒤에 뭐 붙을 때만? 물이란 말 붙을 때만. 그래서 환기 설비 설치하기 위한 공기 흡입구 배기구 있거든요. 그 구멍, 얘를 환기 시설물이라 하고, 저 환기 시설물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는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보다 보면 우리는 지하층을 볼 수 있고, 지하층은 지표 아래란 말과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을 함께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발코니 기억나십니까? 집에 가시면 발코니를 하실 겁니까? 베란다를 하실 겁니까? 예, 그냥 배운 대로 발코니를 하시면 집안 사람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절 설치한 공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파트의 발코니는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특례는 어디에만 인정된다? 주택에만.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는 베란다도 있습니다. 저 베란다는 거실, 침실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허용하고 있는 것은 뭐만? 발코니만. 그러면 베란다, 발코니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비를 가릴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발코니고요. 비 가리는 구조가 없다면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상가주택들을 보게 되면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 차이가 발생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망 휴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얘를 뭐란다? 베란다. 그런데 이걸 면적 계산하다 보면 한 사각형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란다 부분이 가장 접한 길이, 만약 10m라고 하면 돌출 길이가 1.5m까지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겠지만 1.5m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베란다인데 불구하고 바다 면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베란다 만들게 된다고 하면 크게 만들겠습니까? 작게 만들겠습니까? 작게 만들어야만 연면적 잡아먹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노대, 발코니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해결되신 겁니다. 발코니와 베란다를 뭐라 한다? 노대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실 등에 대해서는 제기도 상관없겠지만 최소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건축 면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생각나는 것은 외벽 중심선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는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평면적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물 만들었는데 이 건물이 지상 3계층이었지만 가끔 아름답게 만든답시고 이렇게 돌출된 구조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끝에 있는 벽은 이 노란선입니다. 저 노란선에 둘러싸인 수평초형 면적을 뭐라 한다? 건축 면적. 저 건축 면적의 도면은 딱 하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1층을 구성하는 벽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둘러싸인 수평초형 면적이 있다면 얘는 1층 바닥 면적입니다. 2층 구성하게 되는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이 부분이라면 이에 둘러싸인 수평초형 면적이 2층 바닥 면적이거든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쭉 같이 올라갔다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같게 보일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었을 때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초형 면적, 그냥 벽입니다. 건축 면적 설명할 때는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건평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연면적에 관한 개념으로서 여기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만약 시험에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냥 바닥 면적 합계라고 하면 건물 한 동의 일부에 대한 크기를 설명할 때는 바닥 면적이고 건물 한 동 전체를 설명하게 되면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각 층이라는 말 빼버리고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드립니다. 각층이란 말 꼭 놔야 되죠.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여기 각층이라고 하면 각각 건물이 3개층이라면 저 3개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하는 것을 뭘 한다? 연면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파악해 뒀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연면적은 용적률과 관계된 표현인데 저 용적률 계산할 때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게 몇 개? 4개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빠지는 것이죠.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빠지는 것으로서 지하층과 그리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용적 산정 시에 연면적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대피 공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각각 제외시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은 지하층과 관련되어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은 그냥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배제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과 관련된 구성 단위가 바닥 면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이 바닥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 그냥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이런 바닥 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일부 포함하고 일부 제외시킬 수 있는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획 없는 건축물 지붕 끝부분부터 1m입니다. 그리고 노대의 경우는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1.5m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리고 바닥 면적 제외되는 것으로서 필로티란 말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필로티가 공동택에 설치된 경우라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동택 아닌 건물이라면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때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옥상에 설치한 옥상 구조물로서 다락과 관련되어서는 층고가 1.5m 이하인데 바닥 면적 제외시키지만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각각 제외시킨다. 높이에 대해서는 건너뛰시고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층에 구분이 없는 건축물이라면 4m를 한 개 층으로 본다. 거기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에서 한 4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행위와 관련되어 대수원 파트에서 시험 문제 냈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에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적을 시험에 냈고 바닥 면적과 관련된 내용 시험에 냈다면 작년에는 4문제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열심히 할 만 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여기는 무조건 3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건축물 관련 행위에서는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대선에 관한 개념은 항상 안고 가셔야 됩니다. 다중 건축물 나오겠습니까? 고층 건축물 나오겠습니까? 고층 건축물. 만약 우리 엿먹이려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거 내면 웬만하면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대신 우리는 종종 오는 판문속이란 말과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12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1000 이상을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한다. 그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오면 잘 찍어주시는 겁니다. 예, 이제 468페이지의 2장 건축물 건축을 함께 보십니다. 제2절 보시게 되면 사전 결정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사전 결정 대상이란 말 찾으셨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 신청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사전 결정이란 말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위락시설을 만들고자 하면 저 위락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위락시설을 주거지역 한가운데 만들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100이면 100, 불허가 처분받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돈 낭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땅 또는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걸 가장 잘 아는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전 결정 신청이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아마 작년에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 올해도 안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71페이지에 제3절 건축허가라는 말 찾으셨죠? 내가 살 집을 건축법에 따라 만들고자 하면 건축허가 받은 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원칙적인 허가권자로서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고 2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법률 체계로 구성되었는데 국토계획법의 공익은 기환경이고 건축법상의 공익은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곳을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저 행정청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중앙은 장관에 불리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계속 보셔야 되죠.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보실 것 같은데요.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는데 이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는 게 아닙니다. 광역버스는 우리 남양주와 서울 운행하는 버스를 광역버스라 표현합니다. 저 광역은 광역버스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운행하기 때문에 광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곳을 뭐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저 광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는 시, 군, 구입니다. 이번에 내가 살 집을 안 든다고 하면 장관은 관심 있겠습니까? 경기도의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구청장, 청장하는 것 아니죠. 특광시군이 국토계획법의 관할관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건축법 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말하는데 우리 커피 마시는 곳에 보면 인구 나와 있거든요. 세종시 인구가 지금 34만입니다. 남양주 인구는 66만, 67만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리고 제주도 인구는 50만 채 안 되던데요. 그런 곳하고 우리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그곳에 따로 구를 두고 있겠습니까? 구가 없겠습니까? 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세종시는 구 또는 따로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없는 광역 지자체이거든요. 아주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시, 특도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크게 신경쓰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지사가 등장하게 되면 제주도에는 시군구청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가 건축허가 해줘야 된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에는 제주도지사만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분들은 자치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비자치시장이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집 짓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남양주시장이 허가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원칙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특시 특도 가지고 시험에 내는 적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리시고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예외 특광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 사전승인이라는 말을 잠깐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건축허가 요건 찾으셨죠? 얘를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비록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올해 다시 한번 낼 수 있을 겁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땅의 소유권을 확보한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보게 되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3번 건축 허가에 대한 제한 찾으셨죠? 뭐 이런 게 좀 이따 보실 겁니다. 다만 한 장 넘기시니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 내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2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그거 빼고는 연장하면 1년만 연장하는 겁니다. 기지개란 말 기억나십니까? 청산리하면 녹개수란 말도 기억나십니까? 녹개수의 경우는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지개,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라면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그게 유일하고 나머지는 연장하면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2년, 3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찾으셨죠? 별표 해놓으시는데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요.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작년 시험이 아니라 다른 건 냈거든요. 하긴 제가 원한다고 해서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 3분 보시게 되면 건축신고 수리라는 말 찾을 수 있고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건축신고하면 처리기간은 며칠이다? 5일. 그리고 양가 4번입니다.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동일해 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래서 건축신고 시에는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 정도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설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키십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사용 승인 찾으셨죠? 여기 사용 승인은 건축 허가받고 공사 완료되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별히 양가로 2번 사용 승인 절차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동그래 놓습니다.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7일이다. 이건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봤다는 느낌만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우는 것은 10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아직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6개월이면 책을 한 30여 쪽은 하실 수 있을 시간일 것 같은데 여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 넘기십니다. 이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습니다. 얘는 돈이거든요. 공공이 내겠습니까? 민간이 내겠습니까? 민간만. 돈은 민간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 1번에 예치 예산과 예치 방법이라는 말 사셨는데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가로속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치금 내는 자 아니죠. 이제 우리는 실력이 탁월해지신 겁니다. 돈 내는 자는 항상 민간이다. 그걸 답변하실 정도라고 하면 실력 대단하신 겁니다. 좋아하는 표정 안 해주시고 그냥 제끼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별표 해놓습니다. 안전영향평가라는 말 사셨죠? 얘는 시험거리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동그라 해놓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스에 1, 2 묶어놓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연면적과 층수가 동시에 충족한 때는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옆에 페이지에 5번 평가 공개 사셨죠? 두 줄 위에 올라가시면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비용 동그래 놓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착공신고 차셨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신고한 날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갑자기 날짜가 많이 나왔습니다. 3일, 5일, 7일. 3일은 착공신고할 때 처리기간이고 건축신고하게 되면 5일,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시공감리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종합민원실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면 같이 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는 건물의 유지관리라는 말이 각각 나옵니다. 이제 새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고 이제 두 번째 함께 보실 것이 우리 주변에 집이나 상가를 만들게 되는 과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절차 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우선 함께 보시는데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나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1제곱미터당 보통 저는 한 5만원에서 7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세 분 건축사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만드는 설계도서는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10만원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하고자 했을 때 설계 비용은 얼마? 돈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이었지만 그것을 적법한 건축물로 바꿔준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건축일 때는 설계도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법하게 바꾸자 한다면 새로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비용 건축사에게 일부 지급하고 그 수수료를 중개업소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보통 2,000 정도를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 받고자 한다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지 소유권 외에 사용권만 확보한 때에도 건물 건축할 수 있죠. 특히 지상권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등을 물건 등을 소유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한물권,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했습니다. 그 지상권은 사용권 확보한 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러한 요건 확보하게 되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큰 건물의 경우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때 가능한데 제2롯들도 만들면서 싱크홀 현상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뭐부터? 안전영향평가 실시할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뢰한자가 하는 것입니까? 허가권자가 하는 것입니까? 허가권자가 실시합니다. 좀 이따 보실 겁니다.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대상 보시고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비용 부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뢰한 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초고층 건축을 만든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는 하나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이 하는 행위거든요. 현재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일정한 예외 조건을 갖추게 되면 특광도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닙니다. 국토는 허가권자 못 된다라는 것 기억만 해주시고 허가권자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될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과 대수선이 건축 허가 대상이라면 건축물 건축과 대수선 시에는 건축사에게 반드시 설계도서 작성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10만 원의 설계 비용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 받고 공사 중인 건물이라면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감리자 선정하게 되면 몇백만 원 돈 지급해야 되거든요. 모든 건물이 이런 비용 부담하면서 건물 건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 중에 규모 큰 것은 그 비용 부담할 수 있지만 규모 작은 것은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규모 작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신고 범위를 29회 때 시험에 냈는데 제 생각에는 30회 때 연속해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한 사항으로 저 건축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날부터 며칠? 5일 내 수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저 건축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 건축 신고는 작년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개정 사항은 저 건축 신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사 착수 기간을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개발인 허가와 관련된 연장은 2년 연장이라는 것 딱 하나 보셨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파트에서 연장하게 되면 몇 년 연장한다? 1년.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사항 두 가지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아마 교재에서는 편집 과정에 좀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건축신고 대상 범위를 시험에 냈듯이 또 이 파트를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건물 건축해서 분양하게 되면 돈 벌 수 있죠. 그 돈이 사익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그런 돈벌이가 공익과 저촉 충돌되게 되면 규제 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제 방법으로서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건축 허가 취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공사 개시하게 되면 착공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착공 신고하면 처리기간 며칠? 3일. 그리고 착공 신고와 공사 개시하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사용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최초에 재산권 행사하기 위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냥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 내준다? 건축물 대장 들고 가야 된다. 건축물 대장 들고 가야 되죠. 공시법에서 공부하시고 민법에도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의 매매, 임대만 주종무로 하겠다. 그거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 좋을 때는 돈 벌 수 있겠지만 경기 안 좋을 때는 진짜 힘드시거든요. 가끔 땅도 손대셔야 되고 가끔 집도 하나 만드셔야 되고 심지어 아파트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얘를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은 허가받는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건축물 대장의 시군구에 작성, 비치, 보관되며 이 대장을 발급받아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이 먼저 작성되겠습니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용승인 받은 이후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장 만드는 자는 항상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시도의사가 대장 작성하는 자 아닙니다. 대장 만드는 자는 항상 시군구청장. 그러면 이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용도 변경이라는 단어를 잠깐 확인하셨는데 저 용도 변경은 언제 이후에 이루어진다? 사용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단독대를 사용하던 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남양시장 몰래 식당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죠. 대신 불법입니다. 그러면 남양시장에게 알리고 용도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의 관할관청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만 용도 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허가받고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기간이었죠. 그 공사 중에는 관할관청이 특광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로 등장하는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는 사용 승인 전에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특광 시군구청장이고요. 사용 승인 이후에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대장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관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건축물 관련 행위는 건축, 대선, 리모델링이죠. 그리고 용도 변경이었습니다. 용도 변경 관할관청은 시군구청장이고 건축, 대선,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 가지 관할관청은 허가권자, 특광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하는 건데 다르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에 대충 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번 더 하시면 얘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관한 사안들을 저렇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 쉴 때 되지 않았습니까?